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박헌영의 최후 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은 53년 2월 7일 이후 박헌영을 그냥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로당 중진급들을 다 가둬가지고 재판을 하고 사형하고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박헌영을 놔두는데, 이제 박헌영은 53년 2월 7일, 그러니까 휴전하기 전에 박헌영을 감금을 시켰어요. 53년 8월 5일이면 이제 휴전회담이 끝난 지 며칠 안 됐죠. 9일까지 4일 동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이제 있었어요. 여기서 김일성은 패전의 책임에 대해서 누구도 재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휴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승리다 그랬어요. 아니, 휴전이 무슨 승리예요 도대체. 남침해 갖고 저 운천 땅 다 뺏겼죠. 연천, 전국 다 뺏겼죠. 그리고 철원평야 다 뺏겼죠. 그리고 속초, 간성 땅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리고 평양 시내는 그냥 전부 다 건물 하나도 없이 다 초토화돼 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남북한이 한 500만 가까이 죽었잖아요. 그러는데 무슨 승리야 도대체. 부산까지 점령했으면 승리라고 할 건데, 가다가 쉬고 그래가지고 점령도 못하고 쫓겨가는데 그 승리가 뭡니까? 그렇게 역사를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 거짓말한 것을 그대로 또 믿어요. 남쪽에 있는 좌파들은. 참 하여튼 이 좌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론하지 못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커다란 승리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 수많은 한민족의 희생과 한반도를 초토화되게 만들어 놓고 제238선은, 그러니까는 소련하고 미군이 38선을 그었으면은 이스만에게 해결하든지 북진할 때, 남침할 때 김일성이가 해결해서 이 분단이 없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분단시켜 놓고 제238선을 만들어 놓고 승리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의 완전 철수를 쟁취하고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쟁하자, 또 그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미국을 그냥 철천지 원수로 이야기하고, 미국이 싸움만 잘했으면은 18사단을 인천 상륙작전 할 때 9월 13일 날 외관으로 안 뺐으면은 그때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못 하죠. 18사단 전차가 20대가 있고 곡사포가 있고 박격포가 있고 화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막 상륙할 때 그냥 쏘아버리면은 그냥 거의 다 전멸해죠. 그러면 메가드 그냥 후퇴하지 상륙하겠어요? 못하죠. 그 18사단 외관을 빼놓고 가다시고 대전 점령에 또 5일 동안 먹고 자고 놀고, 그래 놓고는 패전해 놓고는 미국 때문에 패전했다고 그렇게 또 미국을 규탄하는 거예요. 남쪽에는 좌파들도 그렇게 미군을 규탄하는 거예요. 김일성 따라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좌파들이에요. 그리고 김일성에 이어서 박정희는 이승엽, 조일명, 이마, 박성원, 이강국 등이 간첩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간첩이라니 참 속아 웃을 일이요. 이러한 종파분자, 변절자, 파괴 암해분자들이 박헌영과 뭉쳐 인민군 발전을 저해했다는 그 말입니다. 박헌영은 인민군이 38선만 넘으면 20만 당원이 봉기한다 했지만은 수백 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항시 불평 불만을 하였고 반소 친미 사상으로 노골적이다. 그들은 무장 쿠데타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박헌영에게 신복했다. 당과 국가를 배반한 박헌영을 당에서 제명하고 재판 회부합시다 하고 박정희가 이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다 박수치고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박헌희가 이제 감금된 거죠. 이제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이제 끝나니까 남여당과 박헌영과 참전 장성들은 이제 필요 없다.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사냥을 했고 다 이제 사장이 끝나면 개 잡아 먹는다 그 말이죠. 55년 12월 3일 날 검찰총장 이성훈은 박헌영은 죽음에 가까운 고문을 하고 조사를 한 후 기소를 했어요. 박헌영의 공소장 내용은 첫째, 해방이 되자 언더우드 도움으로 조선공산당의 총비서 선출되어 미국 점령군 사령관인 하지 중장에 충성을 맹세했대요. 충성을 맹세했으면 어떻게 해서 저 북한으로 도망가요?
하재하고 같이 해서 남쪽을 점령해버리지. 그리고 그 지령을 받고 46년 10월 월북하여 정부기관의 간첩을 침투시켜 정치 발전을 방해했다 그랬습니다. 유주집회 사건 때문에 미군에서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북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지 무슨 하재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 지령을 받고 북으로 갔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박헌영 아들 평택에 사는데 엊그저께 돌아가셨더라고요. 원경 스님은 자기가 이제 좌파들 150명하고 같이 이제 책을 쓴 것이 있는데 1권에서 9권까지 싹 검토해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억울하게 미국 간첩으로 죽었다. 우리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다. 한마디도 그런 소리를 쓴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참 이 좌파들은 그냥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두 번째 반혁명 모략행위, 세 번째 무장 폭동 음모행위 등등이 내용이었으며 미 군정이 46년 9월 5일 박헌영 체포령을 꾸며진 것이다. 그러니까 유주집회 사건 때문에 이제 박헌영이가 46년도 9월 5일 날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북으로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은 꾸며진 사건이래요. 꾸며진 사건. 이런 터무니없는 죄목을 공소장에 죄목을 써가지고 이제 박헌영을 기소를 했어요. 50년 12월 15일 오전 10시 사회안정성 회의실에서 박헌영이 기소돼 갖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은 누구냐면 유명한 최용건이요. 그러니까 6.25 국방장관 했던 사람. 사회안정상은 방학세, 소련계 방학세, 허가여고 방학세고 다 소련계 사람이죠. 배수미호는 최고재판소 소장 김익선. 재판장 최용건이 박헌영에게 이제 신문을 해서 물어봤어요. 최용건이 공소장 제목을 모두 시인합니까? 이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나는 시인할 수가 없다. 시인할 수가 없지. 하고 박헌영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용건이가 저거 간첩으로 전락된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당신의 마음대로 해놓고 무슨 간첩이라고 하느냐. 이때 검찰총장 이성훈이 남파 간첩이 돼가지고 남쪽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잡혔어. 그래서는 이제 청송 감옥 속에 이제 있었죠. 근데 이제 형기를 채우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죄에다가 그 내용을 전부 다 썼더라고요. 말죄는 서울대학교 백낙천이가 이제 말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좌파 잡지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박헌영이가 간첩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16매로 해서 박헌영 간첩이 아니다. 원고로 아무리 갖다 줘도 실어주들 안 해요. 그래서 동아일보 사회부다가 이제 또 원고를 갖다 주는 거 안 실어줘. 지금까지 안 실어주고 박헌영이가 미국 간첩으로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건 실어줘야죠. 그러니까 우파 잡지들에도 좌파가 주장하는 거 있으면 실어주고, 그리고 좌파 잡지들에도 우파가 주장하는 거 있으면 실어주고, 그래서 독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말죄서 실어주더라면서 지금까지도 안 실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백낙천이가 말죄를 운영하는데 그 말죄가 좌파라는 것을 그걸로 입증할 수가 있어요. 이성훈이가 책장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자 박헌영은 막 죽여라, 어서 죽여라 하고 막 대들고 고함 지르고 그랬다. 이 내용은 소련계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소련에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성철이라고 이제 1군단 참모장을 했죠. 그분이 이제 김일성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소련 가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서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 프레스 센터에서 이제 강연을 하고 질문할 때 유성철이가 이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내가 참석을 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기록한 건데, 참 유성철도 죽지는 않았지만은 죽지 못해서 살을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이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은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8시에 끝났습니다.
비공개로 10시간을 걸쳐 비밀 재판을 해서 박헌영에게 사형 선고를 내는 거죠. 박헌영의 제목은 미제국주의 고용간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용간첩에다가 북한을 전복하려고 이렇게 4,000명을 무장을 시켰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박헌영은 김일성이 제놈이 남침에서 패전하니 남도당을 미국의 간첩으로 보라 모두 죽이다니 천인 공날 흉책이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고 아무리 고함 질러봤자 자기 부하들 다 죽고 그리고 박헌영 이제 힘도 없고 무력 갖고 있는 사람 4,000명도 다 그냥 숙청되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누가 말해봤자 듣지도 않는 거예요. 혁명의 찬탈자, 민족의 반역자, 인민의 원수 김일성을 타도하자. 막 거기서 고함 지르고 떠들고 이제 그랬죠. 이제 이왕에 죽을 걸 알으니까 그냥 떠들거나 죽자 하고 고함 질렀는데 참 박헌영이 이제 재판 받고 나오면서 고함 지르고 통곡하고 고함 지를 때 그 비참한 말할 수가 없어요. 재판소에서 강제로 끌려 나와 감옥에서도 매일 고함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통곡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이강국이가 자기를 미국 간첩이라고 하고 죽은 거.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박헌영이가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박헌영은 46년 9월 유지집회 사건이 아니면 월복을 사람이 아니죠. 49년 3월 김일성, 전춘택, 장시호, 홍명희, 백남은 연세대학교 교수였죠. 신민당 조직. 그러니까는 조선공산당에서는 남로당, 그다음에 여운형의 이제 근로인민당, 백남연의 신민당 그거 세로 46년 이제 세 살 합쳤죠. 백남연은 연세대학교 교수였었죠. 김정주와 같이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하였고 50년도 9월 중순경 박헌영은 유성철, 이상조 등과 같이 북경을 방문하여 모태동 주석과 유석이, 주울레, 고강, 팽덕회, 엽건영 등을 모인 자리에서 군사 원조와 파병을 요청하여 모태동이가 20만을 그러면은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그 허락을 받아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박헌영이요.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그랬죠. 김일성보다 훨씬 나이가 10살이나 많고 경험이 많고 그냥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태통을 통해서 20만 이제 지원받기로 해서 이제 애를 쓰고 김일성한테 보고를 해서 다 죽어가는 김일성을 지금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박헌영이에요. 그래서 요청에 중공군은 한국전 개입에 크게 공헌하여 미군을 비참하게 북한 땅에서 몰아내다가 죽어가는 김일성을 살려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박헌영이요. 만약에 박헌영이가 미국 간첩했다면은 그때 중공군이 20만이 곧 이렇게 한국에 올 것입니다. 메가드한테 이 정보만 제공했으면 메가드가 그렇게 비참하게 북한에서 참패를 안죠. 그런데 그걸 극별했기 때문에 메가드가 몰라갖고 메가드가 북한에서 비참하게 철수해갖고 메가드가 사임했잖아요. 그리고 메가드 말년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랬는데 세상에 미국 간첩이라니까 말이 되겠어요. 말을 하더라도 비슷한 말을 해야죠. 이때 중공군 대군이 한국전에 참전할 것이다. 메가드는 이에 준비하십시오라는 정보를 메가드한테 제공했다면 메가드 장군은 중공군을 북한 땅에서 몰아내고 한반도를 완전히 통일시켜버리죠. 그러면 박헌영은 절대 미군의 간첩이 아니죠. 박헌영은 46년 10월 대구폭동, 48년 50선거 반대, 27폭동, 48년 제주도 4.3폭동, 48년 10월 19일 13 반란 사건, 대거 6년대 반란 사건, 8년대 이계대대 월부, 그리고 6.25 동란을 선동하여 해방 후 9년 동안 한반도를 온통 폭동의 도가니에 위에 몰아놓고 9년 동안 한반도와 한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한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박헌영이요. 남로당원들은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일생을 공산주의 혁명에 몸을 바쳐 고향을 등지고 투쟁하다가
경북의 보현산에서, 제주도 한라산에서, 지리산에서, 태백산에서, 그리고 한반도 강산에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이제는 자기가 모시는 대표 박헌영이 미국의 간첩이었다 하고 거짓 증언을 한 후 미국의 간첩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동무 김일성에 의해 비참하게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박헌영도 그렇고. 박헌영은 유주집회 사건이 두고두고 후회스럽습니다. 박헌영의 유주집회 사건의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박헌영은 감옥에서 지난 과거를 생각하니 통곡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월복고 꼭 가보고 싶었던 서울과 고향 예산에 사는 어머니가 보고 싶었으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고, 유주집회 사건으로 수감된 이관솔은 전주 감옥에서, 박낙종은 목포 감옥에서, 이현상은 지리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터졌고, 손발 같은 그 많은 남녀당원들이 다 죽고 이제는 자기도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통곡이 절절로 났습니다. 손발같이 아끼던 이강국이 고문에 못 이겨서 자기를 미국에 간첩했다고 증언한 후 총살당한 내용은 참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김일성은 어제 동지였지만 지금은 원수가 되어 그 손에 죽게 됐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실체입니다. 남쪽에는 좌파들, 잘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다 지금 무너졌잖아요. 동독도 그렇지, 폴란드 그렇지, 헝가리아 그렇지, 체코슬로바키아 그렇지. 종주국인 소련도 지금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쪽에서만 사유주의자, 주사파,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거 좋아하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참을 알 수가 없어. 박헌영 사건을 이제 소련 대사 이바노프가 있어요. 그 이바노프가 소련 정부 이름으로 박헌영의 처형 집행을 연기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하고는 이제 소련에서 박헌영을 살리려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제 대사를 통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건할 때 김일성 대변인은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당신들의 의견을 물은 적이 없다. 그러고 그냥 탁 잘라버렸어요. 소련 측에서는 황당했죠. 6.25 때 전차를 240대 보내주고 곡사포도 무기도 다 보내주는데, 아니 세상에 전쟁 끝나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무시하는가, 참 너무 잘못하는구나 하고 소련에서는 깜짝 놀라버렸죠. 소련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연구한 것이 바로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의 핵심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힘도 인민대중에 있다는 사상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 있다는 사상이다. 주체사상에서 인간의 본질은 온갖 예속을 반대하고 주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혁해내는 자주성을 본질로 한 사유적 존재이며 사상의 의식을 가진 능동적 존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연, 사회, 인간 전반에 걸쳐 낡은 것을 반대하고 새 것을 지향하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 창조성이다. 주체상 이루는 정립한 사람은 황정엽인데 그는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와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민주화 동맹 대표 자유방송을 이제 한국에 와서 했죠. 주체 사상은 남쪽에는 젊은이들은 그냥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주체 사상으로 뭉쳐있는 종교 집단이요, 사유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쉽게 봉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북한의 실용주의 개방을 권고해도 결국 주체 사상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으며 선군 정치로 인하여 150만 대군과 기계화 군단,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로 경제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56년 4월 조선 노동당 3차 대회가 열리기 직전 소련의 브레즈네프 대표단장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할 예정인데 소련의 간섭을 우려해서 소련의 대표단이 오기 전 56년 3월 박헌영을 대성산 임시사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집행관이 박헌영에게 물어봤어요. 마지막 할 말이 없는가?
그러니까 박헌희가 내가 미국에 간첩을 하니 세상의 사람들이 다 웃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행관이 세상 사람들은 다 웃지 않아도 남조선 사람들은 좋아서 웃을 것입니다. 남조선에는 이제 항쟁도 끝나고 조선 반도는 전쟁도 끝났습니다. 앞으로 조용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조선 반도가 조용합니다. 하고는 집행관이 박헌영한테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는 박헌영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요. 박헌영은 1948년 50선거에 참여해 합법적으로 남한의 권력을 평화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제주 4.3 폭동이나 13대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50년 6월 20일 인군 남침 시 폭동을 일으켰으면 인민군은 남한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 등 좋은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헌영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살지 않고 감정적이었고 27 폭동, 제주 4.3 폭동, 13대 반란, 서울 불바다 개혁과 인민유격 때 2,400여 명이 난파로 남대당을 다 죽이고 33명이 자수함으로써 엄청난 힘을 갖고도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할 때 잘못된 판단으로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이제 남대당과 함께 죽음으로 역사적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집행관은 박헌영을 기둥에 묶어놓고 검은 천으로 박헌영 눈을 가렸습니다. 준비, 거총, 쏴, 요라는 총소리가 대성산을 울렸습니다. 박헌영의 가슴에 붉은 피가 솟아 박헌영은 온몸이 적었습니다. 그의 나이 53세. 이렇게 해서 박헌영은 북한에서 비참하게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그 유지집회 사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유지집회 돈을 가짜로 만들지 않고 남쪽에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했으면은 완전히 남한을 점령하도 남죠.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려고 문연에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느낀 것이 나이투쟁이에요. 그 나이투쟁 책을 읽어보면은 폭력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와가지고 시원찮은 나치드당을 접수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싹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박헌영도 이제 법을 지키고 유지집회 사건 하지 말고 법을 지키고 폭력을 하지 말고 그리고 참 국민들에게 설득을 했으면은 이승만은 깨면 안 돼버려요. 그냥 완전히 남한을 점령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김일성 붙어도 김일성도 위험할 정도로 돼버렸죠. 그러면 박헌영 힘에 의해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합쳤으면은 그냥 박헌영이가 수상이 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법을 이기고 두 번째 폭동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일생을 마쳐요. 참 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참 이렇게 교훈을 삼을 것이 많은데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훈이 없잖아요. 반성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승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전을 없어요. 박헌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잘 배우면은 좋은 이렇게 앞으로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